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학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솔리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상변태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솔리드 쪽에 한정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그 피지컬 메탈러지 상변태의 시작은 1887년 영국 헨리 크리프턴 소비가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처음 퍼블리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130여 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히 그리고 요점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 부분으로는 이 상변태에 필요한 여러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프로유텍토이드 페라이트 리액션하고 유텍토이드 리액션에 관한 거를 스틸하고, 그 다음에 이 치환형 솔리드 솔루션인 이 타이타늄 X 알로이에 대한 연구 이해를 보여드리면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재료 과학의 근원은 그 영국서 시작된 피직스하고 케미스트리가 합쳐진 그 피지컬 케미스트리, 그런 분야에서 메탈러지가 나와가지고 여기 케미컬 메탈러지하고 피지컬 메탈러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릴 오늘 피지컬 메탈러 상변태 쪽은 이쪽에 피지컬 메탈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공학에는 이 세 개의 학문 분야가 합쳐가지고 그 분야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근한 첫 번째가 크리스탈로그라피입니다. 크리스탈로그라피는 32개 포인트 그룹이 있고 230개의 스페이스 그룹이 있고, 아마 친근하게 접근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세대에 벌써 학문 체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아주 이 논리 체계가 더 이상 새로운 그 페이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논리적인 친밀성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분야고, 또 우리가 XRD 상 분석을 할 때는 이 인터내셔널 테이블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리는 분야는 그 열역학 분야인데, 지금 이 사진은 조시아 윌리아드 깁스 사진입니다. 재료 쪽에서는 르장드르 트랜스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고, 특히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온도, 압력, 변수를 이용한 에너지 차이로 그 드라이빙 포스, 상변태에 필요한 그 드라이빙 포스를 구합니다. 이러한 그 열역학에서 나온 거는 상의 안정성을 나타내주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어떤 상변태가 일어날 수 있는 드라이빙 포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키네틱스, 시간에 관한 함수인 그 키네틱스 쪽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상변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열역학이 상평형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는 그런 분야가 돼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 Thermodynamics of Irreversible Process, TIP라는 분야가 생겼고, 그쪽에 이 로컬 이퀴리브럼이라는 하이포시스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료 쪽에서 하는 이 상변태라고 하는 것은 열역학에서 얘기하는 가역적 과정인 그 평형 상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TIP에서 얘기하는 그쪽 분야는 좀 더 느리게 가는 그런 반응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루는 상변태는 너무나 빠른 그러한 상변태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TTT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상의 존재를 밝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887년에 헨리 크리프턴 소비가 거의 30년 연구한 내용을
이 JISI에 발표한 겁니다. 그때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고 제가 나중 걸로 나중 걸로 교체했습니다만 연필로 그리면서 한 손으로 현미경으로 보면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그려서 그걸 논문에 발표한 그런 식의 페이퍼가 이 188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폴리크리스탈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그 폴리크리스탈 사이에 그레인 바운더리라든지 이러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 디멘션, 투 디멘션, 쓰리 디멘션의 디펙트들이 같이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이제 학문 분야로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1890 몇 년도쯤에서 그 오스트리아의 위드만 스테턴이라는 사람이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보니까 플레이트 형태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위드만 스테턴 플레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받아갖고 이 1912년에 영국하고 미국에 그래서 그 스페셜 인터내셔널 커미티가 열려갖고 이러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그냥 이름을 붙일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 이름으로 붙여보자 해갖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세멘타이트, 마르텐사이트, 세멘타이트, 페라이트, 펄라이트 등은 이 소비가 밝힌 그러한 마이크로 스트럭처고 그 후에 나온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전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자랑하는 헨리 클튼 소비가 선구자다 해가지고 이 최종적으로 소로바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붙였는데 역시 인간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미세 구조의 복합형, 예를 들어서 디제너레이티드 폴라이트라든지 그래서 폴라이트면 충분하다 해갖고 이 소로바이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럭처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소로바이트는 창시자다 하고 이제 존경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자꾸 꺼지네. 어떻게?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뭔가 잘못됐네. 네. 그 전인데요. 어디쯤인가? 아, 여기네. 네, 됐습니다. 이쪽에다 대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 미세 구조를 보는 데는 이제 그 분해링이 필요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OM이라고 하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하고 TM,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 분해능하고 그 연대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이 약 1000배의 그런 배율로 미세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소위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을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TM이 등장하면서 그 1000배 이상의 더 분해능을 갖게 돼서 거의 오음스트롱 단위 정도의 그런 분해능 TM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분해능이 작은 그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 모든 걸 동원해서 분석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후에 TM에 의해서 1960년대 이후 나오는 TM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놀라운 결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TM이 먼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옵티칼이 나왔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상변태에 숨어 있는 그 많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과연 그대로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 현미경을 보고 seeing is believing 그래서 이게 증명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 하는 그런 학문 풍토가 생겨났고
거기에 대해 따라서 정성적 분석, 그러니까 어떤 모폴로지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쪽하고 그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분석, 이 두 가지 기법을 이 분야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로드 켈빈은 연력학 이 법칙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폴로지에 관한 연구,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요약을 하면 이 1887년에 소비 연구, 그 다음에 1930년 미국에서 US 스틸의 공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갖고 이 모든 연구를 철강의 구조물에 대한 연구를 해라 해갖고 무한정 지원을 받게 된 베인 랩에서 베인이 만든 TTT 다이어그램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TT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아이소소말 열 처리를 통한 어떤 좀 더 기초적인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이제 그게 정리가 돼서 이러한 모폴로지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를 정리해서 General Theory of Precipitate Morphology라고 하는 다른 alloy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1960년대에 반대 머위에 의한 씬 필름이 제조가 됩니다. 싱글 크리스탈에 의한 씬 필름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TM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좀 더 다른 partially coherent interface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돼서 TM 연구가 본격적으로 여기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기초로 한 TTT 다이어그램을 만드는데 그러한 열처리 방법이 아이소소말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인터럽티드 캔칭 메소드라는 이런 걸 해갖고 우리가 친근하게 미세 구조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 1930년대까지는 그렇게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935년 RF 멜이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이 교수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는 비드만 스태턴이 발견한 비드만 스태턴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보는 마이크로 스트럭처죠. 근데 왜 철강에서는 이러한 비드만 스태턴 플레이트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artificially made 비드만 스태턴 플레이트를 인 스틸에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였냐면, 그레인 사이즈가 커지면 그 안에 비드만 스태턴 플레이트가 생겨난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레인 사이즈가 작으니까 여기에 그레인 바운더리 엘러트리오모프가 먼저 생기는 바람에 생길 공간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연구로 이 정성적인 결과나마 이 깁스가 얘기한 뉴크레이션 시오리를 적용해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는 뉴크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레인 사이즈가 커지면 그레인 바운더리 엘러트리오모프가 먼저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생겨나서 그것이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변태가 안 일어난다. 거기에 있는 디스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비드만 스태턴 플레이트가 뉴크레이션이 되었고 성장할 계기를 갖는다 해가지고 이 모든 단계가 디퓨저널로 일어나게 되면 뉴크레이션 앤드 그로스 단계를 거친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1935년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0년대에 이 MIT의 모리스 코엔이라는 교수가 TTT 다이어그램의 이 낮은 온도 부분, 이 부분을 했는데 베인 랩에서조차 이거를 경사진 그런 형태로 그렸는데 모든 게 디퓨저널 이쪽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디퓨저널로 일어난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모리스 코엔 교수가 이제 마텐사이트 플레이트가 처음 생겨난 걸 발견하고 이
디퓨전을 하는 속도에서 디퓨전 레이트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 디퓨전 속도가 상당히 작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디퓨전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일 거다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는 디퓨전 레스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라인이 MS, MF 이런 라인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 후 5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 보스하고 맥킨지라든지 WLR 해가지고 이 PTMC, Phenomenological Theory of Martensite Crystallography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매트릭스를 이용한 이론이 생기면서 쉬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디퓨전을하고 대립돼서 크게 있는 분야다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 뭔가 또 문제가 생겼네요. 이거 뭐 어디 저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20분. 네, 이쪽에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뉴크레이션 시오리라는 건 깁스가 이 1900년대쯤에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퀴드에서 솔리드가 베이퍼에서 리퀴드가 생길 때, 그죠? 전혀 인터페이스에 상관없이 문제 없이 그냥 스페리칼 타입으로 생겨나고 그러한 것들이 서피스가 새로 생기고 볼륨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드라이빙 포스가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립에서 그려보면 2차식하고 3차식하고 그림에 보면 이와 같은 최종적인 이런 험프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험프를 넘어가는 게 바로 뉴크레이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뉴크레이션 시오리가 많이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업적으로, 상업적으로는 이제 커머셜 스틸을 열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이런 그 컨티뉴어스 쿨링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이 펄라이트하고 마르텐사이트 중간에 있는 베이나이트에 대한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열 처리 방법이 고안됐는데 이러한 베이나이트가 이제 이런 형상으로 생겨나더라 했는데 이거의 정체는 뭐냐? 디퓨저널이냐 아니면 쉬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요거에 관한 거는 뒷부분에 유텍토이드 리액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프로유텍토이드 리액션에 페라이트가 생겨나는데 그러한 페라이트는 그 온도별 또는 조성별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모폴로지를 갖는다. 그래서 그랜 바운더리에 생기는 그랜 바운더리 엘루트리오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플레이트가 있고 세컨더리 플레이트가 있고 소투스, 이디오모프, 비드만 스테톤 플레이트, 매시브 스트럭처 뭐 이런 다양한 모폴로지를 보인다 하는 것이 나왔고 TTT 다이어그램상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모폴로지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쉬어하고 디퓨저널이냐 하는 문제에 가서는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표현한 여러 가지 모폴로지에 대한 표현들을 표현해 있고 보시면은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도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RD에 의한 크리스탈로그래피 하는 사람들이 페이스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런 페라이트하고 우스테나이트하고 이 니시야마 와서만 릴레이션십하고 코스모 sak스 릴레이션십이 항상 존재하더라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도 이러한 트레이싱 페이퍼에 이 오스테나이트의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원자 간격을 그렸습니다. 오스테나이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맞춰보니까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8%밖에는 매칭이 안 되더라.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리엔테이션 릴레이션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여기에 이 힌트를 얻은 것이 이 로컬 이퀴리블리움하고 디스오더드 인터페이스 바운드리라 하는 데 착안한 것이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 지너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러한 거에 바탕을 해갖고 이 로컬 이퀴리블리움에 의해서 얘기하는 그 페이스의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나오는 평형 조성 그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그 석출물들이 성장을 할 거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데 이 지너의 아이디어는 이제 디스오더드 바운더리 이거를 사용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디스오더드 바운더리가 상당히 그 이제 유행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런스 지너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너는 그 지너 다이오드 해서 오히려 전자 쪽에서 더 잘 알려진 사람이고 이러한 재료 쪽에서는 여기 말하는 이 페이퍼 외에 서너 개밖에는 내지를 않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앞서 말씀드린 정량적 분석에 어떤 이 빌미를 제공해서 그러한 연구를 한 수십 년간 끌어가게끔 그러한 이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보면은 linearized gradient approximation 많이 들어보신 거죠. 그 다음에 이 펄라이트에서 maximum growth rate approximation, ad hoc principle이죠. 전혀 이 물리적인 베이스도 없지만 그럴듯하게 잘 맞는 이러한 근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텐 사이트에 있어서 스틸에서 카본 오더링에 의한 하드닝이 일어나는 하드닝 미케니즘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플래너 이 모폴로지를 갖는 석출물이 성장을 할 때 거의 픽스로, 퍼스트로, 세컨로에 의해서 이런 컴포지션 프로파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컴포지션 프로파일에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문제를 보고 여기에 뭡니까? 매스 밸런스라든지 이런 매스 플럭스를 계산해 갖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그 프로파일에 직선화시키는 linearized gradient approximation을 써서 그 미지수인 이 델타 S가 이런 거를 직선적으로 해결을 해서 바로 적분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적분이 이 알파하고 dt의 루트 dt 해갖고 이 알파 1을 상수로 해서 레이트 컨스탄트다 이렇게 잡고 시간의 2분의 1승으로 크기가 변한다 하는 이 속도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거는 이러한 그 레이트 컨스탄트에 해당되는 조성은 전부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페이스 다이어그램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이 레이트 컨스탄트를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른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형성 속도 이거에 관한 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루트 t분의 1로 성장을 한다 하는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거는 이쪽은 이제 이 플레이트의 끝부분이 자라날 때 이 캐필레리티 이펙트에 의한 깁스 톰슨 이펙트에 의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그러한 조성을 끄집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그러면 픽스 세컨 로우를 이용해서 정확히 구해보자. 그래서 정확히 구해본 값하고 진어가 근사했던 값하고 비교하니까 약 10%밖에 차이를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진어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힐러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이어서 거기에 대한 모폴러지에 관한 이 형태를 디파인하고 그러한
형태가 뭐 일립소이드 오브 레볼루션 이런 형태로 자라났다 하면 수학적인 기법을 써서 그거에 대한 성장 속도를 계산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유행을 이루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그젝트 솔루션, 그 다음에 스페리컬 그로스, 실린드리컬 그로스, 일립소이달 그로스, 랭스닝 오브 플레이트, 어떤 자세한 수학적으로 너무나도 그 기막히게 수식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전부 이 모팔러지에 대한 가정을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석이 실험치하고 과연 맞느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돼갖고 실험하고 비교해보자 했더니 이 스틸 시스템은 너무나 힘든 시스템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카본이 인터스티셜 솔루션, 솔리드 솔루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네틱스가 너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스틸의 그 5가지 성분, 적어 5가지 성분이 들어가게 돼서 그러한 그 바이너리 엘로이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 디퓨전 계수라든지 이런 앤실러리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지너가 얘기하는 그 페이스 바운더리에 대한 정보를 얻자면 이러한 자세한 데이터들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험에 대한 결과는 바이너리에 한정해서 가능한 실험을 하고, 그죠? 터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드 엘리멘트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이런 거 갖고 왈가왈가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제일 쉬우니까 그레인 바운더리 엘로트리오모프에 대해서 우선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가정이 뭐냐면 오플레이트 일립소이드라고 이제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더블 스페리칼 캡입니다. 그 스페리칼 캡에 대한 측정을 시간별로 측정을 해서 과연 그 이론치하고 잘 맞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이제 실험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앤슬러리 데이터에 의한 계산을 하는데 실험 초기부터 이상한 거죠. 그레인 바운더리 엘로트리오모프에 패시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패스팅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기껏해서 성장 속도를 잘 잡아냈더니 너무 빠르더라. 그래서 그 볼륨 디퓨전이 아니고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에 의한 인핸스드 디퓨전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미케니즘이 작용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고 그 후에 그 레이트 컨스탄트도 계속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값을 보인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다른 서드 엘리멘트로 이 속도를 늦춰 보다 보면 그 뭡니까 이 서드 엘리멘트 이펙트가 첨가돼 가지고 그러한 그 C 커브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이 진화의 놀라운 결과가 맞는 게 거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됐고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50년 후반에 이제 그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와서 신 필름이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가 생겨나면서 이 싱글 크리스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신 필름이라마 키워서 보니까 이 misfit dislocation이 있는 partially coherent interface가 주류를 이루더라. 해서 interfacial 에너지는 이런 structural component, misfit dislocation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케미컬, 성분이 좀 다른 이러한 쪽에서 오는 두 에너지 기여도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고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를 이제 이 여러 가지 미스핏 델타라든지 이런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페이셜 에너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계산된 결과를 쭉 도표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여기 네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fully coherent boundary, misfit dislocation이 없는 그런 fully coherent boundary가 이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misfit dislocation이 있는 partially coherent boundary가 위쪽에 있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는 높은 에너지 상태에 다시 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fully coherent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오면 partially coherent로 바뀔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트레인 에너지가 서로 쌓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구조의 두 아톰들이 모이다 보니까 스트레인 에너지가 쌓여서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릴렉세이션 하다 보니까 misfit dislocation이 생겨났다. 그걸 자체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밖에서 디스로케이션이 들어와서 misfit dislocation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그 spherical precipitat에서의 misfit dislocation이 생겨나는 미케니즘 이런 것들을 밝힌 게 TEM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1980년대 와서 우리가 이 LD 스트럭처 이런 반도체에서도 이런 이 퀀텀 뭡니까 이 스트럭처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크리티컬 시크니스에서 달하면 misfit dislocation이 생기니까 그 전까지 적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론으로 또 응용을 하게 되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사파이어 위에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키운 굉장히 misfit이 상당히 큰 그러한 이 인터페이스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면 이 격자가 위쪽하고 아래쪽에서 18개의 이 가면은 이제 한 개의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새로 생기게 되죠. 플레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misfit dislocation이다. 주 목적은 이러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릴렉세이션 시켜서 좀 더 낮은 에너지 단계로 가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TM의 역할은 이러한 misfit dislocation에 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좋은 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weak beam dark field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러한 extinction distance의 15분의 1, 거의 이 수십 옴스트롱 정도 간격이면 misfit dislocation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G.B 어널리시스라는 테크닉을 쓰면 이러한 디스로케이션의 캐릭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냐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냐 하는 것을 밝히게 돼서 misfit dislocation이 어떤 타입의 디스로케이션이다 이런 것까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연구 결과들이 옆에서 자주 오게 되니까 이쪽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트 시크닝의 이 시크닝, 사이드 성장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TM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보면서 그 키네틱스를 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단계에 와서 불연속적으로 점프를 하고 다시 쭉 홀딩을 하다가 또 점프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미케니즘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성장 미케니즘으로 이 아론슨이 이 렛지 그로스 미케니즘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렛지 그로스라는 건 칸이 이제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렛지 미케니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밝힌 바 있는데 솔리드 내에서 이러한 미케니즘이 어떻게 작용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 왜 이게 액티브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misfit dislocation이 이쪽에 생겼을 때 인터페이스가 전진을 하려면 그죠? 이러한 엑스트라 플레인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얘기는 뭐냐면 디스로케이션 크라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분해돼서 줄어드는 관계면 내려오거나. 그래서 이러한 디스로케이션 크라임을 통해서 석출물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한 그러한 미케니즘이 됩니다. 그러한 미케니즘보다는 차라리
이쪽에 그 라이저 부분이 이 디스오더드 바운더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씬 필름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partially coherent 인터페이스를 이루어서, 그죠? 디퓨전이 이쪽 그 라이저 쪽으로 진행이 돼서 옆으로 성장을 하니까 레터널 그로스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위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그 레터널 마이그레이션 바이 레치 미케니즘, 이러한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제 그걸 얻게 된 거죠. 그래서 TEM 연구가 또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러한 그 그로스 렛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각 석출물, 알루미늄 에이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 시스템에서도 계속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주 좀 무식하게 보더라도 이러한 플레이트의 옆면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스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 있고, 과연 이게 움직일까 하는 거를 인시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면 역시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것까지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렛지의 소스가 되는 게 투 디멘셔널 뉴크레이션에 의해서 이러한 그 스텝 구조가 생겨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오는 디스로케이션 또는 그 이런 플레이트의 엣지 부분, 그 소스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저의 크기도 이 몇 개의 아톰 크기로 돼 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거리를 이루는 슈퍼 렛지가 있고, 렛지 위에 또 렛지가 있는 이러한 다양한 형상들이 있는데, 이걸 동력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는,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각 시스템별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역시 그 이론적인 이론가들의 이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존스 트리베디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텝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형상을 컨포멀 매핑으로 이 평평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죠?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 성분 분석 이런 걸 하는 테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파이닛 엘리먼트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제 조성에 대한 분석, 이쪽에 이 디스오더드 바운더리에서 디퓨전이 일어나는 그런 컨디션으로 이제 이 컴포지션 프로파일, 그 다음에 그로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 디퓨전이 일어나는 이 디스오더드 바운더리를 근거로 해서 이런 컴포지션 분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T하고 L 해갖고 트레일링, 그 다음에 리딩 두 개의 엣지가 있으면 서로 디퓨전 필드가 겹치면서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갈라지기도 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상황을 이제 이쪽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실험적으로 이제 TM이 상용화되니까 이 많은 성출물에 대한 그 모폴로지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거는 포토 이스터링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예를 끄집어낸 건데, 포스터 이스터링 책에는 아직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랜 바운더리 엘러트리오 모프를 보면 패시시 생긴 플래너 부분은 세마이 코헤런트하고 파셜리 코헤런트하고, 이렇게 둥글게 커베추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인코헤런트, 디스오더드 바운더리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모폴로지를 보면 이건 커브드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인코헤런트, 디스오더드 바운더리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결론이. 이 교과서를 함부로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교과서가 틀린 거죠. 전부 세마이 코헤런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그니피케이션에서 보게 되면 그 렛지 덴시티에 따라서 커베처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배율에서 저렇게 둥글게 보이는 커베처가 이렇게 큰 그러한 쪽의 석출물에는 렛지 덴시티가 상당히 크게 있는 거고, 저렇게 플래너하게 보이는 거는 렛지 덴시티가 적은 것이다.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계면의 형태는 partially coherent다. 이게 결론이죠. 이 교과서가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A, B, C 해갖고 이거는 partially coherent, 이건 incoherent. 학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결론적으로는 다 partially coherent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태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인터페이스 바운더리가 세 가지 타입이 있었다. 그 디스오더드 바운더리는 지너가 제안한 그러한 바운더리였는데 장점은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뉴클리에이션 단계에서는 이러한 fully coherent 인터페이스를 이룰 수가 있고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partially coherent 인터페이스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변화를 보면 이런 클래시컬 베리어블로 카본 컨텐트하고 그레인 사이즈,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 이런 게 겨우 그 실험의 파라미터였는데 이제는 인터페이셜 에너지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뉴클리에이션이 되는 뉴클리에이션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까지 계산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변수가 이제 늘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페이셜 스트럭처를 봐보자 해갖고 처음에 제기했던 지너의 아이디어를 번듯하게 나오게 한 그 아이디어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8%의 코헤런시를 못 이루는 이러한 스트럭처에다가 여기서 보시면 렛지는 글로스 렛지하고 스트럭처럴 렛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급급해서 글로스 렛지에만 관심을 뒀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스트럭처럴 렛지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거를 이제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자유롭게 3아토믹 그 렛지를 줘서 3아토믹 하이트로 이 스트럭처럴 렛지를 주고 거기에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서 보니까 이 매칭률이 상당히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한 매칭을 보이는 인터페이셜 스트럭처를 보여서 이게 이제 FCC, BCC에서 재미를 보니까 그 다음에 HCP, FCC 이런 쪽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실험적으로 리그스비가 한 실험에는 이러한 Fe, 카본 실리콘 엘로이에서 이 위크빔 다크필드로 이러한 시크니스 프린지를 이용해서 미스핏 디스로케이션, 스트럭처럴 렛지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복사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레인 바운더리 스트럭처는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제까지는 로우 앵글 바운더리, 하이 앵글 바운더리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 상태가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앵글 에너지는 디스로케이션들이 배열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디스로케이션 덴시티에 의해서 증가할 거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그 커스프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각도에 가서는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그죠? 그러한 구조가 생겨서 하이 앵글 바운더리가 디스오더드 타입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어떤 패키지 형태로 이 렛지 형태 비슷한 어떤 코헤런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쪽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실험적으로 보면 fully coherent 인터페이스를 이루는 게 뉴클러스인데 여태까지 그 뉴클레이션 시오리가 깁스에 의해서 너무 좀 뭔가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이걸 다시 이제 검토해 보자 하는 게 이제 그 후의 일이었는데 여태까지 미스터리한 거는 아무도 크리티컬 뉴클러스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뭔가 fully coherent 또는 이 partially coherent 이러한 바운더리를 이룰 것이다. 그러려면은 뭔가 플래너 인터페이스가 좀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울프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크닉을 써서, 그죠? 여기는 이제 그 한국인 분으로 이종길 박사님이라고 상당히 이쪽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크리티컬 뉴클러스 모양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이쪽은 이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식이고 울프 컨스트럭션에 의해서 패시시 형성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런 필박스 뉴클러스 모델 해갖고 이렇게 모양들이 스페리칼 캡 여기에서 이 필박스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셜 에너지도 파셜리 코헤런시를 이용한 그러한 인터페이셜 에너지를 계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이제 이 모양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뉴크레이션 시어리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리엔테이션 릴레이션십이 XRD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상당히 경시에 있다.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FCC, BCC의 어떤 OR 관계가 좋으면 거기가 상당히 인터페이셜 에너지가 작아질 거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릴레이션십은 뉴크레이션 단계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결론입니다.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알루미늄, 카파의 경우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 석출물이 준안정상인 것들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안정한 세타 페이스가 생겨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맞는 거죠. 그래서 처음 먼저 생겨나는 이유는 인터페이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이 이 세타 2 프라임 또는 GP 존에서 상당히 빨리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형성이 되고 NA 상태가 높으니까 다시 그게 소멸이 되고 안정된 세타 페이스가 생겨나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 프리 에너지가 분명히 높은 상황인데도 먼저 생겨나는 게 뉴크레이션 단계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터페이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때문에 생겨난 거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받아서 그 전에 이 실험적으로 많이 발견된 이 프로텍토이드 페라이트가 생겨나면 거기에 이어서 뭔가 페라이트가 생겨나는 붙어서 생겨나는 그러한 모양들이 계속 발견된 걸 이 아론슨이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해갖고 이거는 어떤 요 자체 내에서 생긴 이 뉴크레이션으로 심퍼세틱 뉴크레이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계속 얻어맞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소다드 바운더리면 거기가 로컬 이퀴리브리움을 이루는데 무슨 드라이빙 포스가 있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드라이빙 포스가 없는데 거기에 뉴크레이션이 생겼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걸로 이 비평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렛지 메커니즘에 의하면 이쪽 부분은 이 매트릭스의 조성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런 조성이 또 스테이셔너리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뉴크레이션이 될 수 있다. 페라이트 위에 페라이트가 생겨내는 그러한 것들을 심퍼세틱 뉴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이드로 생기고 이 끝부분에서 생기는 엣지 투 엣지 부분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들을 같이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TMC라고 말씀드린 마텐사이트 시오리를 보면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마텐사이트에 관한 이 실험들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폴리싱을 한 서피스를 잘 갈아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긋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그 라인이 굽어지는 걸 보고 이제 서피스 릴리프를 측정해 갖고 스트레인 컴포넌트 시어 컴포넌트 스트레인을 계산하게 되죠. 대부분이 0.2, 0.1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 베인이 제한한 베인 디스토션에 의해서 상변태를 이룰 때 이 시어 스트레인 값은 상당히 큰 값입니다. 0.4, 0.6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 안에 인호모지니티가 있을 거다. 뭐냐면 디스로케이션에 의한 슬립, 그죠? 슬립이고 그 다음에 트위닝에 의한 트윈 바운더들이 이렇게 나열하면 이쪽 방향 두 개가 나열을 하게 되면 이 S 값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WLR 시오리의 가장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인호모지니티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 게 상당히 들어맞았다는 거죠. TM으로 보니까 역시 그러한 이 불균일성이 있다 하는 자체인데 이 PTMC 자체는 피노미노라지칼입니다. 이 매크로하게 만든 시오리이기 때문에 꼭 이 미케니즘으로 형성이 된다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레이셔널 헤비 플레인을 이루게 되는 게 이와 같이 어떤 스텝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 때문에 이 정확한 레이셔널 헤비 플레인이 이레이셔널로 바뀌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PTMC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보면 플레이트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레이셔널 헤비 플레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레이셔널 오리엔테이션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레티스 코레스폰던스 이 스트레인 뉴클러스가 스트레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렌즈 쉐입트가 되는 거죠. 렌즈는 좀 더 플래너한 이 면이 많기 때문에 파셜리 코이어런트거나 풀리 코이어런트거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컴포지션에 의한 체인지가 없어야 되고 인베리언트 IPS 서피스 릴리프 이펙트가 되게 되고 그죠? 트위닝이나 슬립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TM 연구가 한참이다 보니까 생겨난 조건이죠. 자, 이게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려면 그죠? 쉬어 미케니즘으로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려면 여기에 생겨난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 그 슬립면에 대해서 세사일이어야 된다. 그리스를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디퓨저널에서 생긴 그러한 렛지 스트럭처에서의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은 그리슬 이거나 믹스드 타입. 그래서 그리슬이라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슬립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 이쪽 PTMC에서 얘기하는 마르텐시틱 디퓨저널이 아니려면은 이 그리슬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야 된다. 슬립 플레인하고 버거 스펙트하고 방향이 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까지 이제 8가지를 만족하는 그러한 실험을 다한 그런 마텐시릭 트랜스포메이션은 없게 된 거죠. 자꾸 그 범위가 좁아집니다. 밝히면 밝힐수록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PTMC가 계속 발표되면서 각광을 받으니까 이쪽 프레시피테이션 리액션이 일어나는 이쪽에 쉬어가 관여됐다 하는 게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프레시피테이션이란 말은 조성 차이가 생기는 그러한 반응을 이제 이야기하기를 프레시피테이션 리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알파이스 감마, ALAG, AL2AG인가? 그런 플레이트 형태로 생기는데 조성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피스 릴리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감마에서 프로유텍토이드 알파인 FEC 알로이 그레인 바운더리라든지 그 아래쪽에 비드만 스테톤 플레이트가 생겨난 거를 맥도갈이라는 사람이 마르텐 사이트 연구하듯이 해보니까 서피스 릴리프가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쉬어 컴포넌트가 0.4 하고 상당히 높게 또 모양도 텐트 쉐입 형태로 복잡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비드만 스테톤 플레이트도 디퓨저널도 되고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동시에 컨비네이션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디퓨저널에도 생겨나게 될까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PTMC 시오리가 계속 이제 좁아지고 둘 다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로 성장을 하는데 이쪽 디퓨저널 쪽에서는 인터페이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에 의해서 그 형태가 필박스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쪽 그 마텐 사이트에서는 이 렌즈 쉐입에 쉬어 스트레인이 주류를 이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이론을 만들었던 리버만은 헤비 플레인이 크게 회전되지 않거나 변형되지 않으면 역시 계면 에너지, 인터페이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에 의해서 마텐 사이트도 뉴크레이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디퓨저널이나 쉬어나 다 똑같은 미케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레치드 스트럭처는 레치 스트럭처에서 이쪽에 있고 여기는 트위닝이나 슬립에 의해서 레치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이레이셔널, 서피스, 릴리프 다 보이고 단지 차이점은 여기 8번의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 그리슬이냐 아니면 세사일이냐 이걸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 어떤 캐릭터냐 하는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싱클레어하고 모하드가 관찰한 이런 이제 원 플래너 이런 하이 레졸루션 TM인데 이 알파 프라임 플레이트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그 사진이 별로 안 좋았는데 포토 이스트링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참조하시고 보시면 이 도식적인 그림을 보면 이 디퓨저널 쪽에서 생겨난 렛지 스트럭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은 여기는 그리슬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그리슬 디스로케이션이 어디서 생겨서 어떻게 또 갈 거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의 캐릭터를 해보자 했더니 마텐 사이트 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이게 믹스트 타입으로 좀 뭔가 세사일 타입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 그 미궁에 빠지게 된 거죠. 시간이 이제 1시간이구나. 여기까지가 그 프로유텍토이드 리액션에 관한 여러 가지 리서치 방향이 되니까 그러한 그 연구 방향이 유텍토이드 리액션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폴라이트하고 베이나이트가 있었는데 이 폴라이트는 그나마 좀 다행인 편이 좀 심플하니까 괜찮았는데 베이나이트 쪽에 와서는 이제 상당히 베이나이트까지 없애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죠. 보시면은 힐러트가 얘기한 폴라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은 감마 오스테나이트에서 두 개의 페이스가 생겨나는데 싱크로너슬리 동시에 그 다음에 코오퍼러티블리 협동적으로 성장을 한다. 재료화는 이 공학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설픈 단어죠. 이 코오퍼러티브란 말은 좀 뭔가 비과학적인 그런 용어 같은데 이 설득력 있는 거는 디퓨전 소스하고 싱크가 될 수 있다. 그게 어떤 협동성을 이루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코오퍼러티브란 말을 많이 쓰게 된 거죠. 폴라이트는 그 자체의 어떤 노즐 타입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런 플레이트 형태로 쭉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힐러트는 진어의 그 수제자입니다. 잘 수정하는 사람인데 이 역시 폴라이트의 모든 구조는 디소더드 바운더리로 생겨서 그 프론트도 디소더드 바운더리의 서피스 에너지 그 차이에 따라서 이게 굽어지기도 하고 보시면 이렇게 불쭉 나오기도 하고 굽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를 이룬다 해서 그 서피스 에너지 차이에 대한 이러한 모폴러지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이러한 그 힐러트의 이 렉처가 일본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은 이 하이 레졸루션 TM, 하이 볼테이지 TM이 40개 이상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전부 폴라이트 연구를 이 디소더 바운더리 이런 연구로 집중하다 보니까 TM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디소더 바운더리인데 무슨 TM을 보느냐 하고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한국에는 다행히 그런 영향을 안 줘서 계속 TM으로 보자 하고 또 TM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되는 건 뭐냐면 베이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유텍토이드 리액션이 아니고 따로 있는 거다. C 커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그 디퓨저널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어 메커니즘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간 온도에 속해 있어 갖고 이게 컴바인 돼서 일어난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이 타협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충 보고서 실험 결과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이 조합을 이루어서 쉬어 스트레인이 디퓨저널로 일어나다 보면 쉬어 스트레인이 많이 쌓이니까 그 쉬어 스트레인을 말씀 잘못드렸네. 쉬어 트랜스폼으로 시작하면 스트레인 에너지가 많이 쌓이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석출물이 생겨나는. 석출물이 쭉 생기고 난 다음에 쉬어 성분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또 쉬어가 일어나서 또 성장하는 그러한 방향일 것이다라는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결정적인 어떤 에비던스는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힐러트의 그 결론, 이 요약이 1962년도 이때 나온 이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당히 좀 갸우뚱하는 TM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갸우뚱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 그레인 바운더리 엘러트리오모프의 유텍토이드 리액션이 일어났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 디소다드 바운더리라 폴라이트가 생겨나서 이렇게 까맣게 애칭이 된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은 partially coherent interface이기 때문에 베이나이트가 생겨났다. 그래서 partially coherent에서는 베이나이트가 뉴크레이션이 되고, non cooperative, 협동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쪽은 협동적으로 디소다드 바운더리에서 폴라이트가 생겨났다. 그래서 설득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전부 여러분들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었는데, 근데 이 베이나이트가 이 디제너레이트 폴라이트라든지 뚝뚝 끊어졌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시하니까 1972년에 이 베인이 80세 이 생일 기념 강연이 있었던 거죠. 이 기념 강연에 베이나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인은 그때 이제 나와서 기조 연설할 때 자기는 뉴트럴하다. 없애도 좋고 있어도 좋고 내한테는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디베이트를 한 사람이 케이스 웨스턴의 그 헤이만하고 그 다음에 킨스만 아론슨, 카네기 멜론 이런 두 사람이 이제 사이드를 이루어서 디퓨저널이다, 쉬어다 해갖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싸운 건 뭐냐면 What is Bainite? 뭐가 베이나이트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 미케니즘은 뭐냐? 그죠? 그 중에서 페라이트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 디퓨저널이냐, 쉬어냐 이겁니다. 석출물이 쉬어로 일어났다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베이나이틱 카바이드 석출이 과연 어떻게 된 거냐? 페라이트가 먼저 쉬어로 생겨난 다음에 석출물이 생긴 건지 아니면 같이 성장하면서 폴라이트처럼 유텍토이드 디컴포지션의 정의에 따라서 같이 형성이 된 거다. 이제 이런 두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하나의 페라이트가 이렇게 생겨났다. 그랬는데 이 아론슨 입장에서의 디퓨저널 쪽에서는 이건 심퍼세틱 뉴크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헤이만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가 쉬어로 생겨났고 그 옆에 또 스트레인 에너지가 있어서 또 쉬어로 형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어퍼 베이나이트, 그 다음에 로어 베이나이트 이쪽에 형태가 이런 형태의 서브 유닛을 많이 이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쉬어로 일어나고 디퓨전이 일어나서 석출물이 생기고 또 쉬어 메커니즘도 생기고 그게 아니고 심퍼세틱 뉴크레이션에서 생겨나서 석출물이 생기고 이런 거다. 해서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실험 데이터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인터페이셜 디스로케이션이 그리슬린이냐 세사인이냐 이런 거를로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20년 지난 후죠.
그 지난 후에 결론이 이쪽으로 갔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뉴클레이션 시어리가 정비되기 시작을 했고 막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베이나이트를 없앨 거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베이나이트가 뭐냐 하는 걸 정리해 보자 해갖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개의 데피니션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 개의 데피니션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 처음에 있는 거는 뭐냐면 GM, Generalized Microstructural Definition 있는데 이건 폴라이트처럼 유텍토이드에서 두 개의 페이스가 생겨나는 그러한 건데 코오퍼러티브가 하지가 않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 모폴로지를 베이나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꾸 제너럴라이즈드 돼갖고 GM이라는 거를 붙였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생각나도록 GM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죠. 그 다음에 오버롤 리액션 키네틱 데피니션은 뭐냐면 그 버데샤에 의해서 주장된 건데 아까 얘기한 그 서드 엘레멘트가 들어가면 뭔가 키네틱스가 상당히 늦어진다. 특히 그 베이 부분 쪽에서 늦어짐에 따라서 폴라이트가 위에 생기고 베이나이트는 한참 가야 생겨나는 그러한 모양의 이석 착안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 베이나이트는 마르텐사이트 형 캐릭터를 가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C컵을 가지고 있다. 미케니즘은 물론 슈어 미케니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정의고 이 세 번째 정의는 Surface Relief Definition이라고 이 코하고 코트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코트렐. 그래서 그 코라는 사람이 서피스를 폴리시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베이나이트 쪽에 플레이트가 서피스 릴리프를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피스 릴리프를 보이는 플레이트는 무조건 베이나이트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싱글 플레이트가 생겨났는데 그걸 베이나이트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항의를 못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좀 퇴직하고 물러날 때가 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갖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진 거라 이제 이 첫 번째 Surface Relief Definition 이렇게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Overall Reaction Kinetic Definition은 지금 버데샤하고 영국의 그 옥스퍼드인가요? 거기서 주장한 이론인데 지금처럼 마르텐사이트처럼 BF도 있고 BS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어느 온도에 가면은 더 이상 변태가 안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마르텐사이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베이나이트도 고유의 C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무한대로 둘수록 incomplete reaction이 일어난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이쪽 실험한 내용들을 전부 느린 실험들을 인내를 가지고 이제 아론슨 그룹에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검토를 시작했더니 역시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은 안 일어나지만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분해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해갖고 계속 싸우면서 그거는 폴라이트가 분해한 거다. C 이렇게 나온 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이런 그 컨퍼런스에서 만나면 싸우는 그러한 이제 두 그룹이 된 거죠. 근데 1988년 90년대에 이제 하와이에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모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전부 총합해서 결국은 이거는 어떤 스페셜 알로이 엘리먼트의 어떤 특별 현상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는 이 앞에서 얘기한 Generalized Definition of Bainite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여됐지만 이 베이나이트 그러면 이걸로 기억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다른 거를 생각해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실험을 어떻게 해줄까 하는 걸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폴라이트처럼 이렇게 자라는데 베이나이트는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로 자라나는 게 베이나이트다. 그래서 힐러트의 그걸 본따서 넌 코오퍼러티브하게 자란다 하고
딱 써놨더니 코어포레이트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대파들이 엄청나게 이제 헌태 의도 터지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이 substitutional alloy element 부분을 한번 봐보자. 여기는 ancillary 데이터도 상당히 충분하고, 그 다음에 키네틱스도 상당히 느리고, 그 다음에 그 오스테나이트 패런트 페이스가 그대로 리테인되는, 상황에서 리테인되는 그러한 형상을 이루면서 유텍토이드 리액션 반응을 다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TM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X가 BI, CO, CU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열 처리 시간이. 이럴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 관한 거는 스틸에서의 그 하이퍼 유텍토이드 반응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죠. 보시면 TM에서는 쉽게 발견이 됩니다. 이 알파 오스테나이트 페이스가 여기서는 베타 페이스고, 그 다음에 이 페라이트가 이제 알파 페이스인데, 알파 페이스가 HCP고 베타 페이스가 BCC입니다. 그래서 패런트 페이스가 바로 리테인돼서 그 인터페이셜 스트럭처도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화살로 표시된 내용이 이러한 유니트가, 서브 유니트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바운더리들은 로우 앵글 바운더리를 이루고 있다. 해고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로우 앵글 바운더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퍼 세팅 뉴크레이션에 의해서 성장을 한 거다. 왜냐하면 이 마르텐사이트는 더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어 미케니즘이 관여할 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 심퍼 세팅 뉴크레이션이 엣지 투 엣지 뿐만 아니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뭐 엄청나게 많은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베타 페이스의 매트릭스인데 이쪽은 알파 페이스 척추물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그러한 거에 엣지 부분에 대한 걸 본 건데, 여기에 렛지 스트럭처가 있고, 그로스 렛지인지 하여튼 렛지 형태가 아주 촘촘히 돼 있고, 이 사이로 디스로케이션이, 디스로케이션이 배치된 그러한 그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은 바로 여기 존 스트리베디 어널리시스 얘기하는 이러한 렛지 덴시티가 이런 모양으로 커베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그런 렛지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는 이제 그로스 렛지도 있을 거고 스트럭처럴 렛지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이제 여기 알파에서 이쪽 알파가 이 심퍼 세팅 뉴크레이션으로 생겨나는 모양. 그 다음에 이쪽 또 다른 그 끝 엣지 부분에 관한 그림이죠. 그래서 유텍토이드 리액션을 봤습니다. 보면은 완전히 그 유텍토이드 리액션이 일어난 이 알파 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 Ti2CO 베타 페이스가 생겨난 그러한 모폴로지를 보면, 이쪽은 프로유텍토이드 알파고, 그 다음에 이쪽은 유텍토이드 알파일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모양들을 예측할 수가 있고, 다크 필드로 확인하니까 역시 석출물이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폴라이트도 생겨나고, 폴라이트 형태의 모양을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베이나이트 형태를 이루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트 사이에는 베이나이트만 형성이 된다 하는 힐러트 주장을 뒤집은 거죠. 폴라이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나이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은 이 프로유텍토이드 알파가 먼저, 초속 알파가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유텍토이드 리액션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 인터메탈릭 컴파운드인 Ti2CO가 형성이 된 거죠.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이로 알파 페이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이 그레인 바운더리처럼 그 로우 앵글 바운더리를 이루거나, 그래서 이쪽의 유텍토이드 알파는 심퍼세틱 뉴클레이션에 의해서 새로 형성됐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 프로유텍토이드 알파가 그냥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이 미스핏 디스로케이션까지 보이지만 저기입니다. 이 그로스 렛지입니다. 그로스 렛지가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TIF에서는, 그 다음에 알파 플레이트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릴까 생각하고 그냥 책상에다 밀어놨는데 놀라운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스틸 쪽에서 시도한 그림하고 같이 붙여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쪽은 이 타이타늄 크롬, 예를 들면 펄라이트보다는 베인라이트 쪽이 형성되는 게 많죠. 즉 디스크리트 파티클들이 많이 형성되는 그러한 모양이 있고, 그러한 모양 보니까 펄라이트처럼 베인라이트 노즐 형태로 스페리컬하게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타이타늄 알로이는 그레인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그 그레인 바운더리 엘러트리오모프가 성장하는데 이 바깥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부에 생기는 모양도 베이나이팅 노즐 형태로 생기고, 이러한 그 노즐 형태의 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석출물하고, 그죠? 각각 지들끼리 성장하는 넌 코오퍼레이티브하게 성장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역시 그 시대 조류에 맞춰서 그 렛지드 스트럭처가 이렇게 보이는, 그죠? 이쪽에도 그 렛지 스트럭처가 있는데 사진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고, 이쪽에서도 렛지된 그런 스트럭처가 보이고, 이러한 렛지들이 성장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고, 거기다가 또 하나 붙여갖고 이제 뭡니까, 지너 힐럿 모델 형태를 본따서 이번엔 렛지가 있는 렛지 라이저에만 디퓨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키네틱스를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노즐 크로스 레이트에 관한 그 실험 데이터하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늄 알로이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반부 스트럭처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일 크게 많이 성장한 거를 찾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실험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유니폼 볼륨 디퓨전, 그 다음에 유니폼 바운더리, 그레인 바운더리 디퓨전, 그 다음에 렛지드 볼륨 디퓨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인터페이스에 렛지가 있을 때, 렛지된 상태고, 여기도 렛지드 바운더리 디퓨전, 그레인 바운더리 디퓨전 할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키네틱스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인데, 그 중간 정도로 뭐 정확하게 어떤 모델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것도 다 또 맞춰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결론이죠. 네. 근데 그 놀라운 실험이 지금 이 헤크니하고 쉬플릿 그래서 1987년, 85년 이 사이에 실험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당히 그 어려운 실험인데, 이 Fe 0.8 카본 12 망간 해갖고 리테인드 오스테나이트가 남아있는 그러한 샘플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펄라이트의 인터페이스, 오스테나이트하고 접해 있는 인터페이스를 TM으로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하고 TM으로 관찰을 시작하면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릴레이션십도 발견이 됐고, 그죠? OR의 발견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이 인터페이스가 partially coherent일 거다 하는데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인터페이스에 관한 이 오스나이트 앞에 이 페라이트하고 이 세멘타이트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FFF 표시였고 세멘타이트가 있는데 이 그림이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그로스 렛지가
페라이트하고 세멘타이트를 동시에 크로싱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세멘타이트하고 페라이트하고 같은 렛지를 쉐어하면서 성장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놀라운 실험 발견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액타맷에 실었더니 당장 리젝트 됐습니다. 그 리뷰어는 이제 힐러트겠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왜냐, 이 3차원적인 이 감각이 없다. 이거는 분명히 TM으로 보면 2차원밖에 안 보일 텐데, 이거는 좀 너무 국부적인 거를 마치 그냥 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갖고 이제 아론슨이 정중하게 항의를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뷰할 거면 논문 안 내겠다. 이래갖고 스크립트함에서 실린 겁니다. 일단 급하니까 스크립트함에서 내고 이제 다음에 또 기회를 보자. 그래갖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셜 스트럭처하고 이 그때 모양들을 이제 렛지 모양을 정리해 보니까 인터페이셜 캐릭터리스틱이 전부 파셜리 코헤런트로 다 바뀌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인코헤런트 바운더리는 없다 이런 얘기죠. 특히 놀라운 거는 렛지가 이 같은 렛지를 쉐어하니까 폴라이트에서는 방향도 같을 거고 속도도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베이나이트는 TIFE 거기서 보신 것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 제각각 성장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디퓨전에서 소스하고 싱크로 작용하지만 성장을 받아들이고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출구가 전혀 레이트가 다르면 폴라이트가 아니라 베이나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이 다른 쪽을 보니까 이쪽에 그 인터페이스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알려진 허니컴 그룹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 HSLA에서 베이나이트 리액션이 일어난다. 해갖고 이 엘로이 카바이드죠. 엘로이 카바이드가 이 페라이트 위에 형성되는 그러한 모양들을 쭉 표시했는데 이와 같이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쭉쭉쭉 떨어진 석출물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라이저 쪽에는 형성이 안 되고 이런 수평 부분, 이 수평 부분에서 석출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뉴크리에이션 시오리하고 그로스 레이지를 같이 보면 뉴크리에이션을 하고 싶어도 바운더리가 움직이면은 형성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캐릭터가 완전히 디스오더드냐? 이거는 TM으로 보든지 좀 더 또 이 관찰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이게 굉장히 모바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출되기는 어렵고, 그죠? 잘 모바일하지 않는 이쪽 부분이 뉴크리에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 힘을 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폴라이트하고 베이나이트 리액션에 관한 이 서마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 이제 하와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이죠. 그래서 뉴 에스펙트란 말을 붙였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이 이전 모델하고 다른 점은 폴라이트 그로스를 하려면 렛지 스페이싱 분의 하이트 B가 폴라이트에서는 같고 알파상하고 베타상하고 같을 때 폴라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죠. 같은 렛지를 쉐어하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베이나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실험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실험에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추론을 해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앤슬러리 데이터로 이러한 그 각각의 인터페이셜 에너지가 얼마고 또 거기에 그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형태의 정성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타 페이스가 볼륨 프랙션이 상당히 적을 때 작은 석출물들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하고 볼륨 프랙션이 상당히 클 때 같은 크기로 성장을 하겠죠.
거기에다가 그 알파 감마 어떻게 되나 베타 페이스의 그 알파 감마 인터페이스에서 뉴크레이션 레이트 잘 모르죠. 모르는 거를 로우, 인터미디에, 하이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 모폴러지 형태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펄라이트 쪽에 가깝고 이쪽으로 갈수록 베이나이트인데 베이나이트의 영향은 상당히 다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은 볼륨 프랙션이 클 때 똑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의 모폴러지가 생겨나서 그래서 뭐 파이브러스 펄라이트다, 뭐 어떤 펄라이트다 모든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이와 같이 베이나이트의 어떤 특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0분. 요게 또 뭔가 저긴데요? 어디 갔어? 저 사회 보시는 분.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재미가 없는 모양인데 이거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안 돌아가네? 이거 어떻게 돌리죠? 내려? 안 가, 앞으로. 포워딩이 안 되네. 네? 뭐라고요? 예, 이걸로 고맙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궁금한 거는 역시 궁금한 거니까 여태까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논리가 이러이러하니까 그러한 거에 반발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실험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8번째 조건 그러한 것들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죠? 이 마르텐 사이트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최종적으로 미스핏 디스로케이션을 봤다고 그게 세사이다 그리스다 갖고 미케니즘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에 부닥쳐서 이 미래의 실험에서는 이런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프로포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인시튜 TM으로 그걸 관찰해보자. 뭐 어떤 걸 관찰하냐면 아토믹 모션을 관찰해보자. 이 GO로 갈 건지 아니면 디퓨저널로 갈 건지. 그 다음에 T0, 깁스 프리에너지가 같아지는 그러한 온도에서 과연 이 아톰들이 뉴크레이션 단계를 거쳐서 나는 GO로 갈 거야, 나는 디퓨저널로 갈 거야 하고 갈 수 있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TM으로 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프로포절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이죠. 맞지 않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디퓨저널 미케니즘도 여태까지 베이컨스 미케니즘을 바탕으로 깔고 있지만 과연 베이컨스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그거를 조성해 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디퓨전 미케니즘이 있을 건지 이런 거는 참 궁금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그 마르텐 사이트가 이 10의 마이너스 의 어떻게 됩니까? 10의 4승 세컨인가요? 그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마이너스 4승 세컨에서 뉴크레이션 돼서 되고 그로잉 하는데 그거를 마르텐 사이트 연구한 1940년대 초기에 그 일렉트리컬 리지스티비티를 측정하면서 그걸 알아낸 거죠. 간접적인 방법인데 놀랍게도 그 오스테나이트의 리지스티비티가 이 페라이트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잠깐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오는 이런 거를 보고 이거는 뉴크레이션 단계다. 그래서 마르텐 사이트가 뉴크레이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하는 거는 아무도 부정을 못 합니다.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TM이 뭔가 이 활발히 되면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인터페이셜 디스로케이션이 어디에서 형성이 돼서
이 코히어런트한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이쪽으로 갈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잭 크리스찬이 쓴 Phase Transformation in Metals and Alloys in An Introduction, Phase Transformation 볼륨 1 이렇게 돼 있죠. 발행 연도가 1979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분이 상당히 정리를 잘 해냈죠. 그래서 타입이 밀리터리 타입하고 시빌리언, 어서말, 서말리 액티비티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이 기억에 잘 남았죠. 그죠? 그래서 버스를 타도 옛날에는 군인들만 앉아 있으면 무서워 갖고 사람은 없고 군인들만 있어. 그래서 막 그 버스를 안 타려고 그러고. 그래서 미케니즘이 뭐냐 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밀리터리야, 이건 시빌리언이야 하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금방 된 거죠. 근데 그 후로는 여러 가지 타입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복잡해지는 거가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하고 이제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인데 불행하게도 잭 크리스천은 볼륨 2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90년대 넘어가서 이제 볼륨 2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볼륨 2를 완성을 못한 거죠. 제가 보기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서 물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한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극에서 극을 달리는 그러한 미케니즘으로 구분을 했는데, 크리스찬도 할 수 없이 이런 레지트 스트럭처는 서피스 릴리프를 보인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미케니즘이 뭔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쓰는 이 체제가 너무 복잡하게 분류를 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태까지 한 거를 이제 서마리 하기는 그렇고, 그 유명한 사람이 남겨놓은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트 오브 시스테매틱 오버 심플리피케이션이다. 그래서 다행히도 130년간을 이어지면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의 1000배 가량의 배율을 갖고 아토믹 스케일까지 생각을 하면서 연구한 사람들의 그 즐거움, 그게 상당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심플리피케이션을 만들어가면서 그 실험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실험으로 검증하고 또 발표를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해를 얻고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와서 어떤 석출물이 생겨난 거를 누가 발표를 했는데 TM 사진을 보니까 디스로케이션이 거의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주요 미케니즘으로 형성이 된 거다 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 레벨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8가지 조건 중에 뭘 보고 그런 미케니즘을 단정내린 거냐. 아무도 저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서비스 릴리프 때문에 그랬다. 뭐 디스로케이션이 있어서 그렇다. 뭐 아니면은 조스 컴포지션이 차이가 없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하나의 그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로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주요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믿지는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또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엔 또 이 영어로 말씀드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좀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한국분이 쓰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창조공학 뭐 이런 데서 쓰는 건데,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 기정사실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제 아무 의심이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겠죠.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거 있고, 거기에 이미 알려져 있는 요소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방법을 내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너가 그 행동가죠. 지너가 그걸 보고, 이 클래런스 지너는 1986년도에 이제 80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 젊었을 때 이제 워터타운, 워싱턴 근교의 워터타운 아스널에서 변기 공장이죠. 변기 공장에 기사로 일하면서 열처리 공정을 많이 봅니다. 이 열처리 공정이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숙련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에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거에 대해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 지도교수가 오펜하이머인데 핵물리학자죠. 오펜하이머가 이 충고해주기를 이러한 사이언스가 없는 지역에 가서 그 사이언스를 확립해 나가라. 이제 이런 거였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 여러 가지 어프락시메이션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수학적으로 풀어놓으니까 수학적인 거에다가 모폴러지 형태까지 하니까 후세 사람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죠. 그 80회 때의 소감은 자기는 그냥 앞서서 그냥 제시했다 뿐이지 자기 모델을 그냥 맹신하지 말고 그거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생으로 거의 진호 페이퍼 복사해가지고 복사비도 상당히 비쌌죠. 그런 80년대니까 겨우 복사했는데 그것도 40페이지다라는 아까 레퍼런스 한 게 한 40페이지. 유명한 교수들만 발표하는 학회라 그 저널에도 한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그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겨우 복사해가지고 그냥 식이 있는 부분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열심히 풀고 있었더니 진호가 이렇게 앞에서 하와이에 있는 그 심해 수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고 엔트로피가 얼마고 뭐 이거 계산하라고 와서 저널 뒤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페이퍼를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서 툭툭 치면서 어렵게 써서 미안해. 그냥 자기 페이퍼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후학이시니까 앞으로 찬스가 많죠. 저는 이제 정년퇴직이 다 돼서 이제 몇 년이면 이제 사라질 그러한 처지입니다. 저희 지도교수도 벌써 저 세상에 갔고 앞서 만났던 이 많은 그 페이스 트랜스포머 이런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친근해지던 부분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쉬어냐 디퓨전이냐고 서로 싸우던 때에 나는 그래도 지도교수 체면 살려주려고 디퓨저널이다라고 주장을 억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아니서 얼마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주장을 펼 수 있는 새로운 실험 방법이 뭐냐 그리고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상변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 놓고 넓게 펴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튜토리얼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